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는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서 시진핑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찬동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주한 친중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서 나왔던 하이브리드 전 그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전시, 사변과 같이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헌정의 위기는 전쟁, 폭동과 같은 경성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에서 연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러한 연성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이에 방어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방금 두 변호인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비록 전시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보았듯이 국회의 탄핵 난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헌재의 기능마비, 국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 재정적 부담이나 위헌성이 짙은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 이외의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인지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치르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은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이론의 대표자인 게라시모프라는 분은 하이브리드전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4단계 정도 돼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대 국가는 이미 하이브리드전의 전개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재래식 전쟁 수행력이 대폭 약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하이브리드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의 명칭을 초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초안전이 아니고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안전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계획을 해서 최소 11명 이상의 친중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중국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캐나다 정보당국이 1년여에 걸쳐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중국 교민과 기업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친중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 운동을 도와주며, 반대로 반중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고 흑색 선전을 유포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다가와서 반중 정책을 펼치면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대만과 친교를 맺고 그들을 지원하면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불안감을 퍼뜨립니다. 소위 평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여론전입니다. 그 외에 중국은 2020년 호주 선거에도 개입했습니다. 호주에 광산업이 큰 이권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서 총선에 개입을 했고, 대만 선거에는 물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제한 외국인의 37%인 96만 명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는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찬동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주한 친중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공자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자학교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괴테 문학 같은 것은 대학교 밖에 있습니다. 순수한 어학원입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대학에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의 책임자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의 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 인물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자학원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